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 소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그런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겐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 리스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 숲.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뭐랄까,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자기야,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한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 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갑질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너나 잘하세요. 시옷비읍.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해오면서, 그쵸,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고. 네, 이제는 그거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 착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착해지지 않기로 본인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본인의 편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후로 뭔가 달라진 것, 혹은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게 잘한 것 같아 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말자.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는 참되 그전처럼 무조건 참는 거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고 굉장히 행동을 그렇게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도 너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은.
되게 사소한 습관도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유일한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한 게. 나는 그거 말고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착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기로 좀 놓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전엔 제가 다 참았잖아요. 제가 다 참고 괜찮아 했는데 제가 참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더 참아주는 게 아니라 맨날 참던 애가 안 참네? 그러니까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제가 겁먹고 그만두면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막 욕하면서 싸웠거든요. 네, 욕하면서 싸우고 그 사람하고 정말 완전 인연이 끊어졌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을 겪었는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지 못했으면 5년 후든 10년 후든 결국 나한테는 또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참는다고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참아도 결국 나한테 또 이런 큰 상처가 왔을 거야. 나는 지금 좀 더 빨리 현명하게 선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겨나가자.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나한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랬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중학생 때 친구와 관공서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류 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몇몇 숫자들과 대조하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와 친하지 않았기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피곤해졌다. 지루함을 견디며 군뱅이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는 그 사이에 문서 정리를 깔끔히 끝내고는 재밌다고 말했다. 그런 친구가 신기해서 물으니 오류를 찾으며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 친구는 세무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 어디서든 일 잘하고 꼼꼼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게 분명하리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지 못했을 때 견뎌야 하는 건 일의 고단함뿐 아니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재능을 찾으라 하면 예술적이거나 특수한 직업만을 떠올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능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 생각에 갇히면 자신의 재능과 장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재능의 크기는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신춘문예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재능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재능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몇 가지 재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에겐 서류를 잘 정리하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모르는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눈썰미가 좋은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직업 혹은 적합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자.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을 통해 다중지능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교집합을 찾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조차 기울일 생각이 없다면 타인은커녕 스스로의 존중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렇게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뭐 이런 마음의 짐 같은 걸 좀 덜어주는 일을, 그런데 되게 매력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너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뭔가 너랑 이야기하면 좀 편한 것 같아.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종종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 그냥 대화를 하려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힐링에 좀 집착을 하고, 힐링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 다른 동생들이나 친구들, 한테도 힐링을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 취지에서 모임도 많이 가졌고, 이제 시간도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접하면서 헤어지면, 잘 놀고 갔어. 좋은 시간이었어. 이렇게 끝냈을 거를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너랑 있는 게 힐링이었어. 언니랑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작년에 많이 들었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지라고 생각해보면 해준 게 사실 없거든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같이 그랬을 뿐인데 그들은 저를 찾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직장 동료까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음, 이거는 나의 재능인 건가? 다시 한번 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성인이 되면 칭찬을 듣기가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작은 것만 해도 인사를 잘한다거나 음, 뭐 밝다거나 칭찬들이 모여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 도움이 많이 됐죠. 지금 이 공부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뭐 잘 되면 제 2의 직업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생각보다 안 될 경우에는 취미 삼아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음. 저는 끝까지 놓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한때 불행 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번 적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서 행복 수첩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소도시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 옆에 차도 거의 안 다니고 사람도 거의 안 다니는 논길이 있어요. 근데 그 논길을 양옆으로 논이 있고 하천이 흐르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주말에 오후에 나가서 걸으면 정말 평화롭거든요. 그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또? 제가 조카 2명이 있는데 조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냥 사진만 봐도 행복한 것 같아요. 6살이랑 태어난 지 생후 1개월 된 조카 이렇게 2명 있거든요.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조카들 사진만 보면은 바로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또?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을 다 해서 상대방이 만족해할 때, 또 가족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친절이나 이런 걸 베풀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하면 그때도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간단하게 술 한잔. 그럼 술은 어떤 술을 마시면 더 행복해지세요? 소주? 맥주? 굳이 꼽자면 네. 저는 소주?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고 싶거나 이렇게 뭔가 행복해지고 싶을 때 보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장르가 좀 스릴러나 범죄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소주를 한잔 하면서 스릴러나 범죄물을 볼 때 행복해지는군요. 그쵸. 이상한가? 제가 고양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수다쟁이에요. 말이 참 많아요. 원하는 게 많을 때 특히나 말이 많고 거기에 제가 응답할 때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왔다 갔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감하는 순간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비비드도 그래요? 비비디!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또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아까 먹었잖아. 그런 거 같지?